얘들아, 맞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어떻게 선생님이 지금부터 시간을 줄여나가도 자, 이런 거에 대한 연습을 해야 돼.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시험이 중요한 게 너희들 3월 모의고사 있지. 3월 모의고사는 어디에서 출제하지? 평가원이 아니라 교육청. 근데 되게 웃긴 게 지문 배열이라든지 문제 배열을 언제나 3월 모의고사는 그 전에 수능을 잘 따라. 알겠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문제 패턴을 잘 익혀놓고 문학을 선생님하고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도 진행을 하도록 할게. 일단 독서만 한번 해보자. 자, 1~3번은 독서 이론이야. 자, 독서 이론 지문. 자, 일단 선생님 독서 이론 지문의 특징에 대해서 일단 얘기를 좀 해줄게. 자, 첫 번째. 자, 독서 이론 지문은 난이도가 쉬워. 난이도가 떨어져. 굉장히 쉽죠. 그리고 일반 뒤의 지문과 달리 한 문단에 하나의 중심 사상만 있어. 그러니까 한 문단에 뭐 여러 개 놓고 이런 얘기가 없거든? 잘 들어. 시간 줄여야 돼. 무조건 1~3번 지문은 3분 안에 끝내야 돼. 3분 안에.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시간을 줄이는 두 가지 팁만 얘기할게. 자,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중심 내용을 잡으면 빠르게 통독해. 그냥 막 읽어도 돼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너희는 1번 문제를 풀려면 지문을 읽어야 돼. 최대한 빠르게 읽어. 지문을 읽는데 1분 이상 걸리면 안 돼. 대신 그 문단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자, 그리고 두 번째. 3번 문제 있지. 3번 문제는 자, 거기 보면 윗글을 읽고 보기에 기억에 대해 발표의 반응이지. 3번 문제는 언제나 난도가 제일 쉬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빨리 풀어주는 게 제일 중요해.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는지 볼게. 자, 1, 2, 3, 4 문단 앞에도. 자, 그 다음에 3문단 첫 번째 문제 한번 봐. SQ 수리할 하는 거야. 이러한 소통은 그렇지. 그럼 그 앞에는 뭔가에 소통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자, 이거보다 여러분 더 중요하고 SQ 수리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봐. 자, 4문단 봐봐. 자, 첫 번째 문장. 어차피 중심 문장이니까 미칠 거. 한편 독자는 형광펜으로 다른 독자와 소통을 하는 즐거움을 경험할 수도 있다시. 그러면 당연히 그 앞에는 독자가 다른 독자와 소통하는 즐거움이 아니라 누군가와 소통하는 즐거운 얘기가 나와야 되지 않겠어? 자, 그러면 적어도 이 지문은 병렬식 구성이겠네. 왜? 독자가 적어도 몇 사람하고는 소통을 해야 돼? 두 사람하고는 소통을 해야 되잖아. 적어도. 그럼 지문이 되게 눈에 들어오는 거야. 다 안 읽어도. 자, 그러면 자 1문단서부터 먼저 봅시다. 1문단. 자, 1문단에 보니까 어때? 작은 따옴표로 어때? 소통의 즐거움. 그리고 자, 자, 이렇게 그냥 자, 독서에는 자, 소통의 즐거움이 있지. 자, 독서에는 소통의 즐거움이 있어. 두 지문만 하고 여러분 쉬었다 할게요. 어려운 지문은 좀 쉬었다 할게요. 자, 그러면 자, 2문단 볼게. 밑줄 거. 독자는 독서를 통해 책과 소통하는 즐거움을 경험한다. 오케이? 계속 밑줄. 독서는 필자와 간접적으로 대화하는 소통 행위이다. 자, 그러면 이제 2문단은 자, 소통. 일이 나오지. 맞아? 자, 독자가 누구랑 소통해? 책을 쓴 사람이 누구야? 필자. 그러면 얘들아, 그 다음은 뻔해. 누구와 소통하는 얘기가? 독자와 책, 필자가 소통하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 왜? 여기 봐. 이거야. 그럼 재빨리 한번 내려봐. 최대한 빨리. 오케이? 됐냐고? 자, 3문단. 첫 번째 문제 보시고. 자, 이러한 소통은, 자, 되자. 이러한 소통은 독자와 누구와의 소통? 책, 내지는 필자와의 소통이지. 에서는 책의 내용에 대해 질문하고 답을 찾아내는 과정에서 가능해진다. 자, 그럼 여기 봐. 여기에 나와 있는 소통일이 가능해지려면 소통일에 대한 얘기야. 자, 책에 대해서 뭐 하고? 질문을 하고. 대충 머릿속에 집어넣는데
이거에 대해서 뭐 하는 과정? 대답하는 과정 속에서 이게 가능해진다라는 얘기를 하지. 우리 힌트 하나만 줄게. 왜 그런지 봐. 자, 3문단 마지막 문장 눈으로 읽어. 어때? 이게 또 요 얘기지. 그러니까 3문단은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 다 이 얘기야. 이거 놓치면 안 돼. 얘들아. 1~3번은 무조건 3분 안에 끝을 내야 돼. 자, 그 다음에 4문단 첫 번째 문장 주고. 한편 독자는 다른 독자와 소통하는 즐거움을 경험할 수도 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아 그렇구나. 자, 소통 2는 독자가 다른 독자와 소통하는 얘기가 나오고. 됐죠? 자, 그러면 이 지문 구조화하자. 1, 둘로 갈라지지? 2, 3, 4.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 세 문제지만 쓱 봅시다. 자, 1번 문제는 일치 문제야. 아이 짜증나. 자, 2번 문제는 몇 문단이야? 몇 문단? 3문단이지. 자, 3번 문제 봐. 얘 몇 문단? 기억이니까 여기지. 얘 몇 문단? 4문단. 자, 그러면 4번 문제, 그러면 1번 문제는 잘 모르겠으나 1문단은 4번이니까 답이 나올 것 같진 않고. 그럼 얘는 아마도 몇 문단? 2문단 중에서 답이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져주는 거야. 자, 됐죠? 자, 그러면 1번 문제부터 봅시다. 자,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그렇지. 자, 1번 답지 2문단에 있어. 2번 답지 4문단에 있어. 3번 답지 2문단에 있어. 자, 됐지? 자, 4번 답지가 독자의 배경 지식, 관점, 읽기 환경 과제는 독자의 이름 구성해주는 독자 요인이래. 자, 밑줄 거. 자, 2문단 6째 줄, 연필로 밑줄. 이때 같은 책을 읽는 독자라도 독자의 배경 지식이나 관점 등의 독자 요인, 읽기 환경이나 과제 등의 상황 요인이 다르도록 자, 숫자 1 적어놓고. 그러면 1번의 답이 왜 4번인 줄 알겠니? 뭐하고 뭐는 독자 요인이 맞아? 배경 지식하고 관점은 독자 요인이 맞는데 환경이나 과제는 독자 요인이 아니라 상황 요인에 해당이 되잖아. 자, 그래서 1번 문제의 몇 번? 4번이 답이 되는 거죠. 자, 됐죠? 자, 1번에서 자, 우리 예상대로 여기가 2문단에서 답이 나와.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합시다. 자, 2번은 여러분 정답률 86%고 얘는 답만 가도 될 것 같아. 자, 2번 문제의 답은 5번이 여러분 답이 되겠고요. 3번 문제 봐봐. 정답률 98. 나 틀리게 2%에 대한 왜 틀렸는지 모르겠어. 자, 답은 자, 기억에 대해 보인 반응이지. 그럼 이건 어때? 4문단 읽고 풀면 되는 거잖아. 그죠? 자, 그럼 4문단에 나와 있는 내용이 3번 문제는 답이 1번 여러분 답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그 다음에 자, 됐죠? 그래서 자, 4번에서 9번. 자, 내가 너희들하고 분명히 수업 시간에 얘기한 적 있지. 주제 통합은 무조건 인문지문에서만 나오고. 맞죠? 그죠? 이번에도 어때? 철학지문에서 여러 번 나왔는데 자, 그러면 보고 정답률 쓱 한번 봐봐. 정답률. 자, 4번서부터 9번까지 정답률을 쓱 보니까 그죠? 8번 문제만 난도가 조금 정답률이 61% 정도고 나머지 문제들은 어때? 우리가 또 풀만 해야 되는 자, 그런 문제야. 자, 그러면 봅시다. 자, 주제 통합. 자, 선생님 일단 주제 통합 지문의 특징은 뭐냐면 첫 번째, 인문 지문에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자, 난이도 자체가 여러분 굉장히 낮을 거야. 그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는 문화 구성이
여러분 첫 번째 문제는 무조건 논지, 전개, 방식. 맞죠? 그 다음에 어때? 플러스 개별 문제. 그 다음에 어때? 종합 문제. 그 다음에 무조건 마지막 문제는 어휘 문제가 나와. 보통 문제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얘가 한 문항, 그 다음에 얘가 두 문항, 얘가 두 문항, 얘가 한 문항 이렇게 결정이 돼. 근데 선생님이 SQ3하이드로 문제를 풀 때 문제 푸는 순서는 어떻게 푸는 게 제일 좋다고 했어요? 가를 읽고 얘를 제일 먼저 풀고, 그치? 그 다음에 어때? 종합 문제, 어휘 문제 풀어버리고 논지전개 방식을 맨 마지막에 푸는 게 순서적으로 여러분 제일 좋지. 자, 한번 가보자. 그러면 자, 가서부터 먼저 독해를 합시다. 자, 가서부터. 자, 1, 2, 3, 4. 자, 우선 3문단 첫 번째 문장. 우리 하나는 어차피 중심 문장이니까 밑줄 거. 어차피 중심 문장이니까 밑줄 거. 이 같은 유서 편찬 경향이 지속되는 가운데 17세기부터 실학의 학풍이 하나의 주류를 형성하면서 유서 편찬의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지. 자, 잠깐만 얘들아. 이것만 읽어도 보세요. 이 지문이 통시적이라는 게 눈에 들어가. 그리고 분명히 3문단 앞에는 유서 편찬 경향이 나오겠지. 근데 유서 편찬 경향이 몇 세기서부터? 17세기서부터 바뀌는 거야. 그럼 적어도 여기가 2문단하고 3문단에서 시간 만드는 게 아니라 내용도 바뀌겠구나. 내가 지금 SQ3R을 얘들아 내가 뽑은 지문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올해 수능 지문 가지고 한번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제 1문단부터 한번 가봅시다. 자, 밑줄. 중국에서 비롯된 유서는 고금의 서적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항목별로 분류하여 정리하여 이용에 편리하도록 편찬한 서적이다 라고 되어 있지. 자, 그러면 일단 1문단은 유서 편찬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어느 나라에 국한된 얘기가 나와? 중국이지. 오케이? 자, 그럼 이제 1문단은 중국의 유서 편찬. 그리고 얘들아 빨리 읽어. 빨리 읽으면 어때? 다 중국의 얘기인 거 다 알겠지. 큰 흐름을 먼저 봐. 자, 2문단 밑줄 거. 고려 때 중국 유서를 수용한 이후 조선에서는 중국 유서를 활용하는 한편 중국 유서의 편찬 방식에 따라 필요에 맞게 유서를 편찬했지. 그럼 이해가 안 가는 게 뭐야? 필요에 맞게? 그러면 필요에 맞게 편찬된다라는 게 어때? 뭔지 쭉 나오지. 예를 하나만 들어줄게. 끝에서 둘째 줄 봐봐. 시문 창작, 과거 시험 등 개인적 목적. 이게 어때? 필요에 따라 필요에 맞게 유서를 만든 거지. 얘들아. 자, 그러면 이제 2문단 봐. 2문단은 자 보세요. 고려에서 중국의 유서를 수용했어. 그냥 수용하기만 하고 중요한 건 뭐야? 조선인데 이렇게 얘기해볼게. 우리 아까 3문단 먼저 읽었으니까 얘는 조선 후기가 아니라 어때? 조선 초기. 몇 세기 이전까지? 17세기 이전까지였겠지. 오케이? 자, 조선 17세기 이전까지 자, 유서 편찬 목적이 이제 나와. 자, 됐죠? 자, 근데 얘들아 여기 봐. 여기에서 여기로 오면서 당연히 시간 흐르는 거 알겠지? 아, 중국에서 사용되고 그 다음에 수용을 했을 거 아니야? 자, 그리고 3문. 자, 여기에서도 시간 흘렀네. 자, 그러면 3문단 첫 번째 문장을 읽어보니까 보세요. 자, 17세기에 자, 무슨 사상이 등장해? 실학 사상 때문에 자, 유서 편찬에 뭐가 생겨? 변화가 생기지. 그럼 뭐가 궁금해? 없지. 도대체 유서 편찬에 어떤 변화가 생길 거야? 그러면 유서 편찬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어때? 쭉 읽었더니 3문단 끝까지 가자. 유서 편찬의 변화야. 이래서 여러분 올해 수능이 쉬웠던 거야. 왜?
중심 문장을 앞에서 딱 주고 일반적 진술 주고 뒤에 무슨 진술 주고 구체적 진술 주고 딱 그런 패턴이 나있더라. 자, 4문단 다 밑줄로. 자, 어때? 이렇게 정리될 수 있지 않니? 됐죠? 자, 그러면 이 지문은 내용상 봐. 1, 2, 3, 4. 됐어요? 왜? 총 3가지로 나눴지. 중국의 유서, 그 다음에 조선 초기, 그 다음에 신학 이후, 병조신, 그리고 어때? 시간 이렇게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하고 바로 가랑 관련된 문제를 먼저 풀면 돼. 자, 가랑 관련된 문제가 몇 번이야? 자, 5번이지. 자, 5번. 자, 가랑 관련된 문제. 자, 5번. 자, 얘는 가의 1, 2문단이네. 여기 봐. 그럼 당연히 3, 4문단은 다른 거 가지고 이제 다른 문제를 가지고 쓰겠지. 자, 그럼 자, 5번 문제를 봅시다. 자, A에 대한 이유로 적절하지 않은 거지. 자, 가의 셋째 줄, 밑줄거, 연필로. 유서는 기존 서적에서 필요한 부분을 뽑아 배워야 할 뿐 상호 비교하거나 편찬자 해석을 가하지 않았다. 됐어? 됐어? 자, 숫자 5 적어놓고 그러면 5번 문제에 답은 당연히 몇 번? 몇 번? 5번이 답이 되겠지. 자, 그리고 가랑 관련된 문제가 또 없어. 됐죠? 자, 그럼 이제 나를 독해합시다. 자, 나. 자, 이거 이제 지울게. 나 독해하도록 합시다. 자, 달력의 기호 1, 2, 3, 4. 잠깐만. 2문단 17세기 이수가고 3문단 18세기 이익은 4문단 19세기 이경규도 이경규가 아니라 이게 개그맨이구나. 그지? 이규경도. 자, 4문단 첫 번째 문장 읽어봐. 19세기 이규경도 오주연 문장 전산고를 펼쳐나가면서 서학을 적극 활용하였다. 그럼 얘들아, 앞에 두 사람 서학을 활용한 얘기가 나오겠지. 웃기시고 이 지문도 어때? 병렬식이면서 통시적. 자, 거기에다가 1문단 마지막 문장 줄 거. 됐어? 야, 그러면 잠깐만. 지문을 안 봐도 여러분 끝이네. 그죠? 자, 그러면 자, 가의 1문단을 볼까? 자, 실학자들의 유서야. 자, 그런데 주의해야 될 건 실학자들의 유서는 주의해야 돼. 분명히 뭐의 틀 내에서 주자학의 지적 영역 내에서 뭐를? 서학의 식을 수용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 걸 완전히 버린 게 아니지. 주자학의 지적 영역 내에서 서학을 수용한 거야. 아, 그렇구나. 이 사람들의 유서는 주자학의 영역 내에서 서학을 수용한 거야. 참고 삼아서 얘들아, 주자학은 여기 봐. 어디에서 비롯된 학문이지? 우리나라 게 아니지. 중국에서 비롯된. 자, 그런 학문이야. 자, 이걸 이제 염두에 두고요. 이문단. 안 떨면 돼. 시험장 가서. 자, 밑줄. 이문단 첫째 줄. 17세기의 이수감은 주자뿐 아니라 다른 학문에 대해서도 열린 태도를 갖고 있었다. 계속 붙여봐. 주자학에 기초하여 도덕에 관한 학문과 경전에 관한 학문들이 주변한 당시 상황에서 그는 지공유소를 통해 당대 조선의 지위를 만나야 홍보하고 자신의 견해를 독점할 것이 아니라 사신의 이론에서 중국에서 연간 서양 지식 이론을 어때? 객관적으로 수용했다. 자, 그럼 이제 이 문단은 17세기 누구 얘기가 나오냐면 이수광 얘기가 나오지. 자, 이수광의 책 중에 지봉 유설이 있는데 얘도 어때? 지금 밑줄 친 거 보면 분명히 주제학 틀 내에서 우리나라의 현실에 대해서 얘기했지. 그리고 플러스 뭐
자, 첫 번째 문제 보죠. 19세기 이후로 오주연 문장 연구를 편찬하면서 서학을 적극 활용하였다. 자, 그러면 이, 규, 경도. 이 사람은 뭐를 썼냐면 오주연 문장. 오주연 문장 전산고. 중요한 건 셋 다 뭐를 활용했다? 서학을 활용했다. 그런 얘기지. 자, 이제 구조화는 안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로 나랑 관련된 문제 7번을 들어가도록 합시다. 자, 7번 문제 합시다. 나를 반박하기 위한 이수강의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나를 봐봐. 일부 주작들에 대한 비판이지. 일단 그 문제 한번 밑줄거. 언제나 문장에서 어느 일부가 밑줄거 있으면 다 밑줄거에 잘 봐. 첫째 줄부터 읽어볼게. 이에 대해 심성수양에 적절하지 않을 뿐더러 주작이 아닌 것이 뒤섞여 순수하지 않다는 일부 주작자에 대한 비판이 있었지만. 됐어? 자, 그럼 얘들아, 일부 주작자들의 비판이 두 가지야. 첫 번째는 여기 봐. 서양 관련 지식은 심성수양에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순수한 주작이 아니다. 맞잖아. 자, 그러면 7번 문제는 그거를 반박을 해야지. 근데 이수강의 얘기는 2문단에 나와 있겠지. 자, 2문단. 둘째 줄서부터 밑줄거. 2문단 둘째 줄. 주작에 기초하여 도덕에 관한 학문과 경전에 대한 학문들이 주류였던 당시사회에서 그는 지공기술을 통해 당대 조선의 지식을 망라하고 한국화하고 자신의 견해를 덮어서는 아니라 사신의 이론으로 중국에서 접한 서양 관련 지식을 객관적으로 소개했지. 자, 숫자 7 적어놓고. 얘들아,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이 무쌍만 받아들여서 주장만 받아들였잖아.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누구지? 이수강은 주장뿐만 아니라 다른 학문들도 열린 관점에서 받아들였다는 얘기야. 그럼 당연히 거기에 나와 있는 나에게 뭐라고 비판하겠니? 야, 주장도 중요하지만 다른 학문에 대해서 열린 태도를 갖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겠지. 그럼 그런 문제. 자, 7번 문제에 한번 봐요. 7번 문제에다가 2번이 답이 되겠지. 됐어요? 자, 이 문제도 정답률이 몇 %야? 정답률 89%니까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네. 자, 그럼 이제 5번, 7번 풀어버리고 6, 8, 9번을 먼저 푸는 거야. 6, 8, 9. 자, 6번. 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기억, 니음에 대해 파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겠지. 자, 이 문제 이렇게 풀어야 돼. 어떻게 푸는지 알려줄게. 자, 6번에 1번 답지가. 자, 지식의 제공이라는. 자, 요건 일단 가에서는 3문단만 가면 되는 건 알겠지. 자, 봐. 지식의 제공이라는 가의 편찬 의도는. 그럼 얘들아, 3문단에서 일단 그거 찾아. 지식의 편찬. 아, 지식의 제공 찾아봐. 자, 어때요? 있어 없어? 있지? 그러면 1번이 맞으려면 자, 기억이 뭐니? 기억이 뭐야? 기억. 성어사설이지. 성어사설에 무슨 내용이 있어야 돼? 지식을 심화하고 확장하고 소개했다. 그럼 찾아봐. 3문단에서. 나의 3문단에서. 지식을 확장하고 심화하고 소개했다. 어때? 3문단 다섯째 줄에 있지. 그러면 당연히 6번에 1번 답지는 여기가 앞에 내용은 가에 있고 뒤에 내용은 나에 있고. 그러니까 시간은 좀 걸릴 수밖에 없는데 난도 자체는 높지 않은 거지. 자, 그러면 2번 답지 볼게. 2번 답지는 가의 3문단에서 지식을 재분류하여 검주하 이것만 찾으면 되지. 3문단 어때? 넷째 줄에 있지. 됐어요? 그 다음에 2번 답지가 맞으려면 나의 3문단 기억이니까 얘는 어때? 해부학과 생리학을 주장 신성론의 하위 이론으로 수용한 얘기가 나와야 되겠지. 어때? 있어 없어? 있지. 나의 3문단. 그럼 당연히 얘는 어때? 맞는 거야. 요거 여러분 요 유형 잘 봐야 돼. 6번 같은 거. 얘 무조건 3월 5평에 나와. 이런 기준으로 6번
6번, 8번은 잘 봐. 자, 3번 봐봐. 자, 그럼 얘가 틀린 이유가 뭐냐? 평가를 더하는 저술이지. 자, 평가를 더하는 저술. 자, 가에 선문단에 나오지. 아니, 맞잖아. 그러면 3번이 맞으려면 니은이니까 4문단에 무슨 내용이 나와야 돼? 나의 4문단에 중국 학문의 진보성을 확인하고자 서학을 활용했다라는 얘기가 나와야 되겠지. 찾아봐. 자, 4문단 여섯째 줄줄. 서학이 가지는 진보성의 토대가 중국이라는 서학 중국 원류설을 반영한 것이었다. 찾았니? 자, 숫자 6 적어. 그럼 얘들아, 여기 봐. 서양의 문화가, 서양 지식이 진보성을 가지고 있잖아. 왜? 뭐를 닮았기 때문에? 중국 거를 본다기 때문에 서양 지식이 진보성을 갖고 있는 거야. 아, 여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나와 있는 6번에 3번이 왜 틀렸는지 알겠지? 아니, 서양 학문의 진보성이 중국에서 나왔는데 서양 학문 가지고 어떻게 중국 학문의 진보성을 확인할 수 있냐고. 이해가? 자, 그래서 6번 문제의 답은 3번이 답이 되겠네. 6번 문제는 어때? 정답은 87. 되겠지? 얘는 시간이 좀 걸리는 자, 그런 문제야. 자, 이제 8번 문제 갑시다. 자, 8번 문제. 자, 8번 문제. 자, 이거 기억나요? 자, 8번 문제 보기를 보니까 얘는 어때? 서윤구의 임원 경제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자, 보기에. 자, 임원 경제지가 나왔어. 자, 집중해. 그래서 얘를 딱 보면 8번 문제 답지들을 쓱 보니까 봐봐. 얘를 어때? 가하고 나하고 비교하는 그런 문제지. 맞잖아. 라디오에서 되게 중요한 얘기 하나 할 거야. 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임원 경제지를 가하고 나에 나와 있는 책들과 비교하는 거야. 자, 그럼 여기 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두 개가, 자, 이거 안에 넣어. 이제 가르쳐주는 프린트는 안 줘. 얘는 지금 지문과 비교 대상이지. 자, 선생님이 일단 이런 문제가 나오면 여기 봐. 이거 기억나나 봐. 보기가 지문에 예시면 지문에서 답을 찾고, 지문이 보기에 예시면 보기에서 답을 찾고. 선생님 이때 패러 문제가 세타에 나면 어떻게 풀려고 그래? 좀 지켜봐. 얘는 보기 우선을 해야지. 일단 거기에 나와 있는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은 일단 가나를 일단 무시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보기를 가지고 한번 문제를 먼저 풀어봐. 그래서 답지를 좁히면 좋고. 정원아, 진짜 중요한 거야. 보기 우선의 원칙이야. 야, 지문에 맹자가 나오고 보기에 순자가 나왔어. 그 문제는 뭐가 나오겠니? 보기의 순자와 지문의 맹자. 근데 지문의 맹자는 길잖아. 보기의 순자는 어때? 짧잖아. 그럼 일단 순자만 가지고 문제를 풀라고. 답이 나오면 좋고 안 나오더라도 여러분 답지가 걸러진다니까. 자, 그럼 확인. 자, 1번 답지가 1번 답지가 자, 보기에 무슨 내용이 나와 있어? 가처럼 여기에 나와 있는 보기도 현실의 문제를 계산하는 목적의식이 나와야 되겠지. 그럼 얘들아, 이걸 할 때 가에서 실학자들의 입장이니까 선문단의 현실개혁. 물론 이렇게 찾을 수도 있는데 일단 찾지 말라고. 아야,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일단 보기에 현실개혁의 목적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먼저 찾아. 시간 줄여야 돼. 지금 시간 내푼 사람이 2명밖에 없잖아. 자, 보기를 봐봐. 현실개혁의 목적. 어때? 넷째 줄에 향촌 구성원 전체의 삶의 조건을 어때? 개선하는 거지. 자, 그러면 1번 답지는 어때? 당연히 보기로부터 이끌어낼 수도 있고. 자, 2번 답지가 가해 실업자들의 유사와 마찬가지로 편찬자의 고증과 의견이 반영된 것입니다. 물론 얘들아, 가해 3문단에도 편찬자의 고증과 의견이 반영됐다는 게 찾아봐야 되는데,
실렸지. 그리고 어때? 둘째 줄에 고증도 했지. 방언이라는 건 어때? 필자가 자신의 견해를 내세웠다는 얘기잖아. 그럼 이번 답지도 어때? 보기에서 찾을 수 있지. 자, 3번 답지가 가하고 달리 나는 특정한 주제를 중심으로 둬야 실제로 거기에 나와 있는 8번 문제 보기에서는 셋째 줄 현촌 4대부들의 이상적인 삶에 대한 얘기지. 그럼 얘는 어때? 특정 견해가 특정 주제가 맞는 거죠. 아, 이해 갔어? 자, 4번 답시다. 어때? 보기 보니까 당연히 4번 답지도 맞을 수 있겠지. 자, 5번 답시다. 자, 잘 들어. 중국을 문명의 척도로 말아들였던 나의 오주연 문장 전산과 달리 밑줄로 중화관념에 구애되지 않고 중국의 현실과 조선의 현실을 비교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겠군. 자, 그런데 보기 여섯째 줄 밑줄로 무슨 학을 기반으로? 중국학을 기반으로 실증과 실용의 자세를 견지했던 서유구의 입장, 서학, 중국, 원류설, 중국과 비교한 조선의 현실 등이 반영이 되었다고 했지. 자, 숫자 8 적어놓고 그럼 여기에서 이 모든 내용들이 뭐를 기준으로? 주자학이야. 오케이? 그 다음에 서학도 서학 중국 원류설이 뭐니? 서양의 학문도 어디가? 중국이 원류가 됐다 이거 아니야. 그 다음에 조선의 현실을 단독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뭐랑 비교해서? 중국과 비교해서. 그러면 18번 문제에 답은 당연히 5번이 답이 될 수밖에 없겠지. 왜? 중화관념에 구애받지 않았니?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해줄게. 여기 봐. 얘들아,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유서는 집중해. 중국의 유서를 수용한 거야.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들 다 실학자지. 얘네들도 어때? 다 뭐를 기반으로? 주자학의 틀 내에서 받아들인 거잖아. 그러니까 중국이 어때? 중심이 되는 거. 변함이 없는 거. 자, 그래서 자 8번 문제의 답은 자 5번이 여러분 답이 되겠고요. 9번 문제의 답은 2번이 답이 되는 게 얘들아, 계몽은 깨우치는 거고 비해 이어가는 거. 이건 뭐야? 계몽이 아니라 너희들 아는 단어 개 이어가는 거. 전통보다는 개 승하는 거지. 자, 그래서 9번 문제의 답은 2번. 어휘 문제가 너희들 생각보다 안 어려워. 수능장에서 걱정하지 마. 자, 이제 마지막으로 4번 문제를 풀면 돼요. 자,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5번 답시다. 가는 유서의 특성과 의. 여기 봐. 의. 그 다음에 나는 유서 편찬에서 특정 학문 수용의 수용 가능성을 뭐별로? 시기별로. 17세기, 18세기, 19세기. 자, 그러니까 4번 문제의 답.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여러분 좀 오바했네. 좀 쉬었다가 뒤에 두 질문 여러분 설명할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법지문. 잘 들어. 너희들에게 좋은 소식인가? 내년엔 경제야. 니네 때는 경제. 이게 법 경제 로테이션으로 여러분 출제가 되고, 특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행정입법 있지. 행정법령은 수특하고 수완에 2번 나와서 올해 무조건 1순위로.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지문 중에서 뚫었는데 그거 혹시 기억나? 기속행위 재량 얘기. 너 내가 아예 수업 시간에 똑같이 해줘. 그런 지문이야.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 지문은 우리 애들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게 풀었던 것 같은데, 애들이 이제 수능 끝나면 성적표 이렇게 찍은 걸 이제 보여주는데, 정답을 봐봐. 자, 10번에서 13번 문항을 보니까 11번, 12번 요 두 문항이 조금 어렵게 나오네. 자, 그러면 자 11번, 12번 요거를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접근해 나갈 거고, 특히 12번 같은 경우는 4번 답지가 오답으로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오케이? 자, 한번 봅시다. 자, 단락에 이렇게 붙여. 1, 2, 3, 4. 1, 2, 3, 4. 자, 1, 2, 3, 4. 감기 조심하고, 아까도 한 친구 너무 지금 감기인데 약 먹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가서
늘어서 들어가는데 자 우선 자 봐봐 3문단 첫 번째 문장 어차피 중심 문장이니까 주고 불확정 개념은 행정법령에도 사용된다.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봐. 자 3문단에 보니까 불확정 개념이 자 내가 이 동그라미를 칠게. 어디에도 사용되냐면 행정법령에도 사용이 된대. 근데 적어도 얘들아 도라는 말이 있으니까 가편에 무슨 내용이 있겠니? 불확정 개념이 행정법령 말고 다른 데도 사용하는 얘기가 있지 않을까? 그럼 적어도 얘가 여기가 1은 아니나 2가 될 수도 있고 3이 될 수도 있는 건 알겠지. 봐봐 이게 문제 풀 때도 이게 딱딱 나눠진다니까. 자 이거 정도는 여러분 예측할 수 있어. 자 그럼 이제부터 1문단 봅시다. 1문단 자 셋째 줄 주고 법조문에는 구체적 상황을 고려해야 그 상황에 맞는 진정한 의미가 파악되는 불확정 개념이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잘 봐 얘들아. 봐봐. 일단 법조문에는 불확정 개념이 사용이 된대. 근데 생각을 해봐. 잠깐만 기다려봐 얘들아. 행정법령에 있는 법조문도 법조문에 있죠. 야 행정법령도 법이야. 됐어? 자 그럼 그 다음 문제 보시고 개인 간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민법에서 불확정 개념이 사용된 예로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는 조문을 들 수 있다. 자 그러면 여기 봐. 여기가 이제 이거를 예를 들고 자 불확정 개념 이에 대한 지금 3문단은 여기 봐. 행정법령에 대한 얘기잖아. 근데 지금 이쪽 친구가 1. 행정법령 말고 뭐에 대한 얘기야? 민법. 민법. 그러니까 법조문의 불확정 개념이 쓰인 첫 번째 예로 민법이야 민법. 자 민법에서 뭐를 얘기하냐면 손해배상 예정액. 은 감면될 수 있다야. 얘들아 1문단을 읽었으면 알겠지만 불확정 개념이 뭐냐면 확정의 반대지. 야, 넌 이렇게 했으니까 손해배상은 1000만원네 2천만원네 이게 아니야. 불확정 개념은 뭐냐면 감면할 수 있다는 얘기는 10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9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800만원이 될 수도 있는 거야. 아, 개념 이해 갔어? 됐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사람은 보세요. 손해배상 예정액은 감면될 수 있다는 민법의 조항을 불확정 개념으로 여러분 든 거야. 그리고 실제로 손해배상 예정액에 대한 얘기가 몇 문단까지야? 2문단까지가 다 이 얘기잖아. 맞아? 아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 지문을 내가 미리 한 번만 얘기해 볼게. 이 지문은 구조화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는 민법에 나와 있는 손해배상 예정액을 바탕으로 불확정 개념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부터 12번 문제를 풀 때 제일 중요한 논리인데 자 1문단 끝에서 넷째 줄서부터 읽어볼게. 잠깐만 중심 문제 아니야. 이때 법원은 요건과 효과를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지. 손해배상 예정액은 위약금의 일종이며 계약 위반에 대한 제재인 위약벌도 위약금에 속하지. 자 잠깐만요. 그러면 잠깐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문단이 자 이거에 대한 얘기야. 근데 이거를 잠깐만 문제를 풀기 위해 내가 잠깐 얘기해 줄게. 위약금에는 두 가지가 있지. 지금 읽어봐 봐봐. 첫 번째 뭐가 있어? 손해배상 예정액도 위약금의 일부고 그 다음에 뭐도? 위약 벌도 손해배상 예정액의 일부지. 근데 이 두 가지가 명확하지 않을 때는 1문단 마지막 문장 봐봐. 뭐라고 판단하면 돼?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판단하면 되는 거야. 자 그리고
이거에 있었으면 이제 내가 맞춰주는 거야. 뭐냐면 이 문단 끝에서 내제출에 한편 동그라미지. 제가 얘들아 이거 봤니? 한편 앞쪽이 이거에 대한 법 규정이고 됐어? 이 문단 뒤쪽이 이에 대한 법 규정. 자 다시 이 문단을 둘로 나눈 다음에 앞에는 손해배상 예정액에 대한 법 규정이 나오는 거고 너희들 3월에는 경제 안 나와 법 나와 3월에는 수능하고 달라 하면 여기에는 위약 버릴 때 법 규정 얘기가 나와. 그리고 이제 우리 애들은 이따 집을 나왔을 때 1, 2문단만 이해하면 돼. 왜? 3, 4문단은 내가 똑같이 수업을 해줄 거야. 그럼 얼마나 편해? 4문단 중에서 반만 이해하면 나머지 건 자동적으로 알고 있으면 내년에 선생님이 EBS 집을 정리해서 프린트로 다 나눠줘. 과정을 만들고. 그러면 그런 것들은 내가 올해 프린트 비문학에서 외우라고 한 게 10장도 안 돼. 진짜 거기서 여러분 다 나오면 됩니다. 여기 올해 수능을 본 선생님 제자 동생이 있으니까 내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지. 진짜 나온 데서만 나. 근데 그걸 공부를 안 해. 제가 해줘. 자, 그러면 3문단 첫 번째 문장 기출같이 불확정 개념은 법령 행위에도 사용된다 했지. 잘 봐. 넷째 줄에 무슨 행위가 나와? 기속 행위가 나오지. 그 다음에 끝에서 둘째 줄 봐봐. 무슨 행위 나와? 재량 행위가 나오지. 근데 주의해야 될 건 얘들아 기속 행위가 뭐고 재량 행위가 뭔가가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무슨 개념이야? 불확정 개념이잖아. 자, 그럼 마지막 문장 붙이고. 법령에서 불확정 개념이 사용하게 되면 이에 근거한 행정작용은 대개 무슨 행위? 재량 행위! 됐어? 자, 그럼 이제 4문단 첫 번째 문장에서 재량 준칙이 뭔지 설명을 했지. 뜻이 중요한 게 아니야. 자, 둘째 준칙. 재량 준칙은 법령이 아닌 거로 재량 준칙대로 재량을 행사하지 않아도 근거 법령 위반은 아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야, 재량 행위는 불확정 개념이잖아. 그러니까 꼭 재량 준칙을 어때? 안 지켜도 되는 거야. 얘들아, 꼭 재량 준칙대로 지키면 이거는 불확정 개념이라고 얘기할 수 없겠지. 확정된 거니까. 자, 그리고 내가 이거 속시에 얘기해볼게 보다니 4문단 넷째 줄에 다만 동그라미 있죠. 다만이 나오면 법칙문에서 무조건 앞문장에 대한 예외 규정이야. 예외 규정. 다만 특정 요령 안에 재량 준칙대로 특정한 내용의 적법한 행정작용이 반복되어 행정 관행이 생긴 후에는 같은 요건이 충족이면 행정청은 동일한 내용의 행정작용을 어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잘 봐야겠다. 어떤 행정작용을 할 때 굳이 재량 준칙을 따르지 않아도 되지. 그러나 같은 다만이야. 예외야. 예외. 뭐가 생겼을 때는 행정 관행이 생겼을 때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런 일이 과거에도 몇 번 있었어. 그래서 그게 어때? 관행으로 처리됐을 때는 집중해. 관행이 됐을 때 너희 혹시 법치문에서 그거 아니? 판례가 뭐냐면 이거랑 유사한 사건이 과거에도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아예 이제 굳어졌어. 그랬을 때는 재량 준칙을 어때? 지켜야 된다라는 얘기지. 그죠? 자, 예외 규정이 여러 나오는 거지. 자, 행정 그리고 관행이 있을 때. 행정 관행이 있을 때에는 자, 이거에 대한 예외가 됩니다.
없지만 그럼 이제 문제를 먼저 쓱 보자. 이제 평소에 했던 것처럼 문제. 자, 10번 문제. 아이고, 뭐 봐야 되는지 잘 모르겠네. 자, 11번 문제 봐. 기억에 대한 이해지. 자, 기억에 대한 이해니까 기억이면 여러분 몇 문단이요? 4문단이지. 아, 얘 4문단. 자, 11번 문제. 보기 대충 읽어. 어때? 딱 봐도 위약금의 성격에 대한 얘기지. 자, 이거는 몇 문단 몇 문단? 1문단하고 2문단 쪽에 나와야지. 자, 아 미안, 아니야, 뭘 잘못했지? 아 미안, 10번 문제가 미안, 이게 일치 문제. 자, 11번 문제가 4문단. 그 다음에 12번 문제가 1, 2문단. 자, 13번 문제는 어디? 자, 여기만큼 아마도 얘는 3문단 쪽에서 나오지 않을까? 안 나올 수 있지만 그런 생각을 계속 가져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10번 문제부터 갑시다. 10번 문제. 자, 정답률 87%. 자, 밑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지. 자, 1번 답지 1문단, 2번 답지 1문단, 3번 답지 1문단에 나와. 자, 그런데 4번 답지 볼게. 딱 봐도 얘는 재량행위 기속행위니까 어때? 3, 4문단 쪽에 있겠지. 자, 3문단 마지막 문장, 어차피 중심 문장 밑으로 가다 풀려. 법령에서 불확정 개념이 사용되면 이에 근거한 행정작용은 대개 무슨 행위야? 재량행위지. 자, 그러면 숫자 10 적어놓고 그러면 10번 문제의 답은 몇 번? 4번. 됐잖아. 오래 걸리는 게 아니라니까. 그럼 이제 우리 생각대로 얘는 3문단에서 답이 나와. 자, 이제 11번, 12번. 이제 여기가 이제 보는 거야. 기억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을 물었지. 잘 봐. 원래 기억이면 4문단인데 1번 답지는 4문단에서 뽑아내기가 되게 힘들어. 자, 이제부터 1문단 봐봐. 1문단 첫 번째 문장 이거.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 잘 봐. 일단 얘가 틀린 이유는 뭐냐면, 자, 11번에 1번 답지 볼게. 11번에 1번 답지가 맞으려면 법령은 이리적이어야지. 야, 재량 준칙이 법령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적이지 않은 개념이래. 그럼 이게 맞으려면 법령은 이리적 개념이어야 되잖아. 근데 여기 1번 답 봐봐. 뭐라 그랬어? 법령은 이리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콜? 이해 갔어? 자, 일단 11번에 1번 답지 아웃. 자, 2번 답지는 기속행위가 아니라 어때? 재량이겠지. 자, 정답의 표를 잠깐 볼게. 11번에 가장 많은 애들이 쓴 게 3번이야. 오답으로. 3번 쓴 애들이 어때? 18%로 제일 많지. 내가 너희들에게 분명히 얘기한 거니까 이제부터 잘 봐야 돼. 자, 4문단 봐봐. 4문단. 자, 넷째 주석도 읽어볼게. 다만 특정 요건하에 재량 준칙대로 특정한 내용에 적법한 행정작용이 반복되어 행정 반영이 생긴 데는 같은 요건이 충족되면 행정청은 동일한 내용의 행정작용을 해야 된다 그랬지. 자, 잘 봐. 얘들아 집중. 같이 보지 마. 재량 준칙이 생기는 게 먼저야? 행정작용이 먼저야? 재량 준칙이 먼저니 행정작용이 먼저니? 재량 준칙대로 특정한 내용의 행정작용이 반복되게 되면 그때 동일한 내용의 행정작용을 해야 된다며. 그럼 일단 뭐가 만들어지고 재량 준칙이 만들어지고 이게 관습화되면 그거에 맞게 행정작용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 그러면 얘들아 재량 준칙이 먼저고 행정작용이 어때? 나중이지. 그러면 11번에 3번 답지다. 선생님하고 수업 시간에 문제 얘기했던 거 순서가 바뀌었지. 저거 인과관계가 어때? 바뀐 거야.
따지려면 재량 행사 기준은 행정작용의 내용대로 정해져야 된다. 그러면 행정작용이 먼저 있고 재량 행사 기준이 만들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분명히 몰랐어. 일치 문제에서 제일 어려운 거 서용 인과관계 바꾼다. 일반한 부처럼 똑같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섞어서는 안 돼. 일의적인 게 뭐예요? 일의적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뜻이 하나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게 막 불확정이지. 불확정은 어때? 뜻이 정해져 있지. 아는 거. 그거에 반대가 어때? 일의적. 뜻이 하나. 불확정의 반대. 확정된 게 일의적인 거죠. 이해까지. 자, 그럼 3번 아웃이야. 자, 5번 답시다. 재량 준칙이 가로쳐 특정 요건에서 적용된 선례가 없으면 가로쳐 행정청은 동일한 요건이 충족되어도 행정작용을 할 때 재량 준칙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고 그랬지. 자, 우리 4문단의 밑줄 친구가 다시 한번 볼게요. 중심문단. 재량 준칙은 법령이 아니기 때문에 재량 준칙대로 재량을 행사하지 않아도 근거 법령 위반은 없게 아니지. 얘들아, 재량 준칙을 어길 수도 있지. 다만 어떨 때는 재량 준칙을 어기면 안 돼? 행정 관행이 생긴 후에 돼. 얘들아, 행정 관행이 생기려면 선례가 있어야 행정 관행이 생길 거 아니야. 그러면 5번 답지 봐봐. 재량 준칙을 따르지 않을 수 있지. 다만 선례가 있을 때에는 재량 준칙을 따라야지. 그러니까 11번 문제라고 5번이다. 자, 됐어요? 자, 됐어? 자, 그래서 11번 문제가 5번이고 4문단 지금 밑줄 친 거에다가 숫자 11 적어. 자, 지금 밑줄 친 거에다 자, 숫자 11 적어. 대동학원인가? 거기서 수능은 원래 해설지가 안 나오잖아. 그치? 선생님 지금 해설을 해주는데 대동학에서 해설지는 않는데 답만 보고 있는데 해설지를 만들어보다가 난리야. 지금 설명이 다 틀렸어. 특히 뒤에 나와 있는 14번에서 17번이라고. 잘 봐. 자, 이제 12번 문제 봅시다. 자, 12번 문제. 보세요. 거기 가나다가 있지. 자, 그럼 가는. 잘 봐. 위약금이 없어. 맞지? 자, 나는 위약금의 성격이 증명되지 못했지. 그럼 뭐로 규정한다고 했어? 손해배상 예정액이지. 이 정도는 풀만해야 돼. 반면 다는 위약금의 성격이 뭐야? 위약 버리지. 자, 그러면 12번에 1번 답지 적절하지 않은 이유가 뭐야? 얘는 위약금 약정이 없으니까 돈을 벌 필요가 아예 없는 거지. 자, 일단 1번 하고. 자, 2번 답시다. 나에서 의뢰 손해가 80이 증명될 경우야. 자, 그러면 갑이 을에게 뭐를 지급해야 돼? 100을 지급해야 되지. 왜? 분명히 나에서 위약금 100을 약정했으니까. 자,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1문단 밑줄로 6줄 옆으로 손해배상 대장 예정액이 부당이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정당히 뭐 할 수 있어? 감액할 수 있지. 자, 그리고 2문단 셋째 줄 밑줄로 그러나 손해배상 예정액이 정해져 있었다면 채권자는 손해객수를 증명하지 않아도 손해배상 예정액만큼 손해배상금을 어때? 받을 수 있다라고 했지. 자, 묶어. 자, 그래서 숫자 2. 근데 손해배상 예정액이 이미 결정이 됐지. 100이라고. 그리고 법원은 뭐 할 수 있어? 감액할 수 있지. 그러니까 12번 문제에 나온 당연히 나온다. 2번. 자, 그러면 13번은 뭐가 필요해? 손해배상 예정액이니까 3번 답지는 뭐가 필요했어? 감액할 수. 액수를 떠나서 어때? 감액할 수 있겠지.
180을 가질 수 있다. 여기까지 맞아. 근데 왜 틀렸어? 그렇지. 이문단 끝에서 두째 줄 보면 니압 범원이 감액할 수 없다고 나오잖아. 그러니까 4번 답 지하고 근데 정답을 표를 봐봐. 12번에 4번 쓰네. 그치? 27%. 얘가 가장 많이 틀렸어. 얘네들이 틀린 이유를 보니까 내 생각에는 그거. 왜 180이 나오는지 모르는 거야. 100에다가 손해배상 예정, 손해배상금이 밝혀졌으니까 손해배상을 도움받을 수 있잖아. 이 정도면 할만하지 않아, 솔직히. 이게 수능이야. 솔직히 선생님하고 했던 질문들하고 비교했을 때 특별히 어렵다고 난 느껴지지 않아. 근데 애들이 떠는 거야, 막 수능이니까. 절대 그러면 안 돼. 그거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야? 너희들은 앞으로 이거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의 문제들을 계속 풀어가야 돼. 근데 이런 문제들이 어렵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어. 그게 공부해야 되니까. 자, 13번은 뭐? 정답률이 94%니까 답만 같다. 자, 13번 문제의 답은 5번이야.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 14번에서 17번. 난 그런 생각이 들어. 정답률 좀 볼래? 이거는 애들이 시간이 없어서 좀 많이 틀리지 않았어. 그치? 너희들 문제 풀 때는 언어부터 풀고 그 다음에 어때? 문학을 풀고 독서를 푸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때? 독서. 지금도 솔직히 너희들 16번, 17번 못 푼 사람들도 되게 많잖아. 그치? 그러니까? 근데 차라리 이런 문제가 나오면 시간이 없는 게 얘들아 16번 문제 같은 거 먼저 풀어버려. 왜? 딱 범위가 정해져 있잖아. 14번을 먼저 풀지 말고 차라리 16번을 먼저 풀어버리라고. 16번은 정답률이 41%인데 좀 이따 보면 알겠지만 얘는 정답률 거의 70% 이상 나와야 되는데 시간이 좀 계속 틀린 거야. 자, 거기에다가 문단은 또 왜 이렇게 많아? 자, 단락에 그려보자. 1, 2, 3, 4, 5, 6, 7, 8, 9. 자, 우선 3문단마다 19세기 초의 연구는 4문단 1930년대지. 그럼 또 뭐의 흐름이 있어? 시간의 흐름이 있지. 자, 그 다음에 7문단 첫 번째 문장 봐봐. 앞에 무슨 그래프에 대한 설명? L 그래프에 대한 설명이 어때? 나오겠지. 되냐? 자, 그러면 그 정도 여러분 그거에서 잘 일단 1문단 볼게요. 빨리 하자. 자, 1문단. 진짜 비문학 싸움이야, 얘들아. 문학 선생님이 다 맞게 해줄게. 진짜 다 맞게. 자, 일단 1문단 보니까 무슨 대사량에 대한 얘기가 나와? 기초대사량. 이게 과학지문 같이. 이 지문 과학지문 아니야. 1문단만 과학이고 나머지는 기초대사량을 구하는 방법이니까 이건 일종의 기술지문이야. 자, 1문단. 자, 1문단은 일단 기초대사량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자, 이제 2문단 갑시다. 이렇게 잘 들어줘. 2문단. 자, 밑줄. 기초대사량은 직접법 또는 간접법으로 구한다. 자, 기억이 어때? 직접법, 니은이 간접법이지. 자, 그러면 일단 2문단은 기초대사량을 구하는 방법. 자, 1번 직접법하고 2번 간접법. 그런데 그 다음 문장 보니까 어때? 직접법이 뭐고 간접법이 뭔지 다 나왔으니까 이거에 대한 설명은 이제 안 나오겠지. 자, 3문단. 자, 밑줄. 19세기에 초기 연구는 체외로 발산되는 열량이 체표 면적에 비례한다고 보았다라고 되어 있지. 자, 그러나 3문단 보니까 자, 19세기 초기 연구야. 돼요? 자, 여기에서는 자, 체외로 발산되는 열량이 뭐랑 비례하냐면 체표 면적과 비례하는 거야. 맞지? 자,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체표 면적이 자, 셋째 줄 나와, 셋째 줄. 기초 대사량은 어때? 열량인 건 알지? 체중이 아닌 체중의 0.67에 비교를 하는 거지. 그럼 얘들아, 여기에 나와 있는 체표 면적을 어떻게 구해? 체중의 0.67이 되는 거지. 자, 됐어? 자, 그런데 이거는 언제 연구고? 19세기 초기 연구고. 자, 이제 4문단 갑시다. 4문단. 밑줄. 1930년대에 클라이버는 생쥐부터 코끼리까지의 다양한 크기의 동물의 기초대사량 그거를 분석했다. 자, 이제 4문단에 보니까 1930년대 자, 클라이버의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될 게 있어. 5문단. 자, 잘 보세요. 자, 그럼 여기서 클라이버가 어떤 연구를 했냐? 우선 5문단 둘째 줄에 일반적인 그래프 나오지. 맞아? 하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우리 아까 7문단 첫 번째 문장 봤잖아. 7문단 첫 번째 문장 보면 이렇듯 L 그래프와 방식으로 표현하지 그렇지? 그럼 일반 그래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슨 그래프? L 그래프가 중요한 거 아니야. 자, 5문단 마지막 문장 붙이고 이런 방식으로 표현한 그래프를 뭐라고 그래? L 그래프라고 얘기하지. 자, 잠깐만. 그럼 얘들아, 5문단은 기초 대사량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5문단은 지금 클라이버가 만든 무슨 그래프에 대한 설명? L 그래프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야. 자, 그런데 L 그래프는 분명히 일반적인 그래프와는 어때? 달라. 자, L 그래프에 대한 설명이 나와. 근데 지금 이 사람이 궁금한 게 얘들아, 잠깐만. 지금 우리가 궁금한 게 L 그래프가 뭔지 중요한 게 아니야. 이 사람이 궁금한 건 어때? 기초대사량. 이게 지금 궁금한 거지. 자, 그럼 이제 6문단 갑시다. 6문단. 아, 배고파. 자. 쭉 읽어볼게. 중심문장 없어. 자, 됐죠? 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6문단은 자, L 그래프에 직선의 기울기가 뭐를 의미하는지. 맞아? 자, 여기에 나와 있는 L 그래프의 직선의 기울기는 뭐하고 뭐를 알아야 구할 수 있어? 체중의 증가율하고 기초 대상이 어때? 증가율이야. 야, 주의를 해야 될 게 여기 봐. 얘들아, 100kg였던 애가 110kg가 됐어. 그 다음에 10kg였던 애가 11kg가 됐어. 그럼 분명히 얘는 1kg가 늘었지. 얘는 10kg가 늘었지. 그럼 체중은 얘가 더 늘었지만 증가율은 어때? 10%로 서로 같은 거잖아. 아, 주의해야 돼. 증가하고 증가율은 달라. 됐어?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직선의 기울기를 결국 이거를 가지고 뭐를 알 수 있냐면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 체중의 증가율이라고. 자, 기초 대사량의 증가율이야. 자, 얘들아, 만약 여기 볼게. 자, 봐. 얘하고 서로 같으면 직선의 기울기는 몇이 되는 거야? 1이 된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얘가 클 때하고 작을 때하고 어떻게 되는지도 6문단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문 전체를 다 이해하려고 그러지 마. 그냥 문단 단위로 딱딱딱딱 이해해. 자, 7문단 이렇듯 이제 요약 이야기 주고 L 그래프와 같은 방식으로 표현할 때
생물의 어떤 형질이 증가 또는 몸 크기의 직선과 관계를 보이며 함께 증가하는 경우 그 형질은 상대 성장하기도 한다. 자, 그럼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칠문단을 요랬을 때, 자, 상대 성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 자, 이제 8문단. 참고서와서 8구문단은 이제 우리 애들은 안 읽었어. 왜냐면 이 8문단, 9문단 내용은 수업을 했던 거지. 자, 미치고. 그래프에서 자, 가로축과 세로축 두 변수의 관계를 대변하는 최적의 기울기와 절편은 최소 제곱법으로 구할 수 있지. 그리고 어때? 최소 제곱법에 대한 설명이 8문단에 쭉 나오지. 자, 8문단에는 자, 최소 제곱법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오고, 자, 이제 클라이버의 얘기가 나와. 미치고. 클라이버는 이런 방법에 근거하여 L그래프에 나타난 최적의 직선의 기울기로 0.75를 얻었고, 이에 따라 동물의 체중의 0.75의 기초대사량이 비례한다고 결론지었다. 자, 그럼 얘들아, 이의 결과하고 다르지?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클라이버에 의하면, 자, 체외로 발산되는 열량이 기초대사량이야. 자, 기초대사량은 비례하는데, 그죠? 체중의 몇 체? 0.7, 5의 어때? 비례한다. 그런 얘기지. 됐어? 근데 이제 아쉬운 게 얘는 16번 문제를 푸는 거 외에는 특별히 범위를 잡기가 되게 중요해요. 어쩔 수 없어. 자, 그러니까 자, 그러면 14번 문제부터 먼저 합시다. 자, 정답률 72%니까 얘 정도는 여러 번 맞힐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자, 14번. 힘들다. 자, 빠르지 않지? 이해가지? 오케이. 자, 1번. 클라이버의 법칙은 동물의 기초대사량이 대사체중에 비례한다고 본다. 어때? 구문단에 나오지. 2번. 어떤 객체가 체중이 늘 때 다른 변화 없이 근육량이 늘면 기초대사량이 증가한다. 1문단 마지막 문장에서 나오지. 됐지? 3번. L그래프에서 직선의 기울기는 가로축과 세로축 두 변수의 증가율과 어때? 동일하다라고 되어 있어. 자, 그러면 어차피 우리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그래프를 여러 번 잠깐 드릴게. 자, 거기 지문에 있는 그래프. 자, 여기가 이제 X축이고 여기가 Y축이야. 자, 그리고 이제 기울기가 이제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럼 여기는 X축은 체중의 증가율이니 기초대사량의 증가율이니? 체중이지. 어? 자, 얘가 어때? 체중의 증가율이야. 증가율이야. 자, 얘는 기초 대사량의 증가율이지. 자, 내가 아주 쉽게 여러분 얘기를 해줄게. 자, 그러면 보세요. 잠깐만. 요거를 이렇게 해서. 자, 그럼 이제 예를 하나만 들어볼게. 자, 체중의 증가율이 10이라고 쳐. 응? 자, 기초 대사량의 증가율이 10이라고 쳐. 됐어? 자, 그러면 이 직선의 기울기는 몇 분의 몇이 돼? 얘가 분모가 되고 얘가 분자가 되는 거지. 선생님 그거 어떻게 알아요? 얘들아, 육문 나와봐. 기초 대사량의 증가율이 작을수록 기울기도 작아진다며. 분모가 작아져야 작아지는 게 아니야. 그럼 얘가 어때? 분모를 아니야.
나가지는 거지. 아, 헷갈려. 자, 문과야, 이 새끼들아. 그럼 얘는 10분의 10이지. 맞아? 그런데 얘들아, 체중의 증가율은 10이고 기초대사량의 증가율은 7이야. 빼면 몇이야? 3이지. 그러면 3번 봐봐. L 그래프에서 직선의 기울기는 가로축과 세로축 두 변수의 증가율의 차이와 동일하다 틀렸지. 어떻게 10분의 7하고 3이 똑같을 수 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14번 문제의 답은 3번인 게 얘는 4분단을 자, 15번 문제. 아예 문제에서 얘들아 윗글을 읽고 추론이라고 나왔잖아. 추론이 지금 무조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내가 너희들 같은 시간 없으면 14번 풀고 바로 16번을 풀겠어. 아니면 16번 풀고 14번을 풀겠지. 정답을 좀 봐봐. 정답률이 어떻게 14, 15, 16, 17이 72, 38, 51, 19잖아. 자, 그러면 16번 문제부터 한번 가볼게. 자, 기억과 니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건 맞지? 1번 자체가. 왜 틀렸냐? 분명히 이 문단 둘째 줄에서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된다라고 되어 있지. 그럼 일단 1번 아웃이지. 2번 간접법은 니은은 분명히 산소 소비량을 알아야 구할 수 있지. 2번 아웃이지. 아니 시간만 있으면 얘는 풀어. 3번 자체가 어때? 1분단 대체줄에 보면 편히 쉬는 동물이 맞지? 그럼 둘 다 어때? 편히 쉬어야지. 그러니까 기억은 니은과 달리가 아니라 어때? 기억, 니은 모두지. 3번 봐봐. 기억과 니은은 모두 일정한 체온에서. 자, 그러면 기억과 니은은 모두 일정한 체온에서 동물이 체외로 발산하는 거래. 자, 그러면 잠깐만. 1분단 넷째 줄 봐봐. 일정한 체온에서 그랬지. 맞잖아. 아니 전제 조건으로 일정한 체온이라고 줬으니까. 자, 1분단 넷째 줄. 오른쪽 일정한 체온 밑줄 넣고 숫자 16 적어놓고 16번 문제에 나오고 4. 5번은 왜 틀렸을까? 1분단 봐봐. 셋째 줄 공복 상태지. 공복 상태면 어때? 에너지를 공급하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5번 아웃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맞춰도 돼. 야, 38점에서 5점 마이너스 돼도 32점이라고. 아니 33점이라고. 자, 이제 15번 여러분 갑시다. 자, 15번. 윗글을 읽고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읽었어. 1번 자체가 안 해도 된다. 1문단에 나와 있으니까. 2번 자체가 클라이버의 결론에 따르면 기초 대사량이 동물의 체표 면적에 비례한다고 볼 수 없고. 얘들아, 분명히 어때? 19세기 초기 정도는 어때? 0.67이지 체중이. 하지만 여기 봐. 클라이버는 체중에 0.75지. 그럼 이거에 비례하니까 이거에 비례하니까 아니지. 2번 아웃. 야, 비례하는 게 뭐냐면 2가 3만큼 늘어나면 어때? 3은 6만큼 늘어나야 되고 2가 8이 되면 3이 어때? 이 비율이 같아야 비례하는 용어를 쓰는 거지. 그렇잖아. 자, 일단 2번은 3문단하고 9문단 통합하면 여러분 아웃. 자, 그러면 5번 단치로 와. 왜 적절한지. 얘는 체중의 0.67이지. 얘는 체중의 봐 0.75. 그럼 얘가 어때 더? 클 거 아니야. 그럼 5번도 당연히 3문단하고 9문단 통합하면 맞지. 자,
과학자들은 체중의 증가율보다 기초대사량의 증가율이 작다고 생각해요. 이걸 이렇게 풀어도 돼요, 얘들아. 자, 체중이 0.7이 기초대사량이니까 체중이 1 늘면, 그치? 얘는 어때? 그거에 0.67이 느는 거잖아. 아니면 이렇게 봐도 되고, 3분단 마지막 문제에 보면 체중이 2 늘 동안 기초대사량은 1.6밖에 안 늘지. 아, 이해가? 이렇게 따져도 어때? 3번 맞는 생각 아니야. 자,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4번의 답인지 얘기해줄게. 이거 해설 연락 잘못된 거 되게 많아. 좀 어려워. 자, 코끼리에게 적용하는 치료제 허용량을 기준으로 체중에 비례하여 생쥐에게 적용한 허용량을 정하고 보이면 과다 복용이 될 수 있겠고, 이렇게 되어 있지. 자, 구문단 끝에서 넷째 줄 서부터 주고, 대사체중은 치료제 허용의 결정에도 이용되는데 이때 그 양은 대사체중에 비례하여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어. 자, 그러면 예를 하나만 들어볼게. 자, 여기 봐. 자, 좀 어려워. 코끼리가 100kg야. 코끼리가 뭐 있어? 탑치가 뭐야? 생쥐. 자, 생쥐가 1kg야.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코끼리에게 약을 1000만큼 넣어요. 근데 거기에 나와 있는 4번 자체가 체중에 비례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생쥐는 1000이 아니라 치료제를 몇? 10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 왜? 체중이 몇 배 차이가 나니까? 100배 차이가 나잖아. 그런데 지금 밑줄 친 부분을 보면 여기 봐. 대사 체중이 치료제 활용량의 결정에서 사용되지. 근데 대사 치료제는 체중이 몇 점 몇 차야? 0.75잖아. 그럼 얘는 보세요. 100kg에 0.75고 얘는 몇 kg에? 1kg에 0.75잖아. 맞아? 그러면 얘는 지금 100배가 나겠지. 근데 얘는 100배보다 덜하겠니 덜하겠니? 0.75석을 했으니까. 얘들아 2의 4승하고 2의 3승이면 얘 값이 작잖아. 그럼 얘가 100의 1승일 때하고 100의 0.75일 때하고 이 양이 적을 거 아니야. 훨씬 더. 그럼 당연히 여기에 나와 있는 계산 안 해도 얘가 100배가 되면 얘는 100배보다는 적겠지. 그러면 거기에 나와 이거 해석지 어디에도 없어. 잘 들어봐. 그럼 4번 가치가 틀린 이유가 뭐냐? 체중에 비해 생쥐에게 적용할 허용량을 먹이면 과다 복용이 될 수 있겠고. 잠깐만. 과다 복용이면 잠깐만. 코끼리에게 적용하는 허용량을 기준으로 체중에 비례하면 과다. 잠깐만. 아, 그렇지. 봐봐. 일분만 생각할 시간 줘. 오케이. 자, 여기 봐. 그러면 이때는 여기 봐. 얘 준 거에 100배가 아니지. 100분의 1을 주겠지. 오케이? 근데 얘는 어때? 100분의 1보다 작게. 예를 들어서 어때? 70분의 1 이렇게 준단 말이야. 그러면 4번이 여러분 틀린 이유가 체중을 기준으로 해서 먹이면 과다 복용이 아니라 70분의 1을 줘야 되는데 100분의 1을 준 거 아니야. 꼭 과다 복용이 아니라 어떻게 너무 적은 양을 준 거겠지. 이해갔어? 그건 이해하니? 오케이. 그러니까 15번 문제라고 4번이 답이 되는 거지. 확인? 됐어? 오케이.
다음에 17번 문제. 뭐 얘는 어쩔 수 없어. 진짜 어려운 문제야. 자, 그러면 자 그래프를 여러분 두 개 그릴게. 자, 그러면 거기에 나와 있는 17번 문제에서 자, A, B가 있을 때 자, 여기 봐. 여기에 B가 들어가는 A가 들어가. 보기 읽어봐. 여기에 B가 들어가는 A가. 그치? 보기 끝에 두 줄에 그래프의 가로축과 세로축이 아까 개딱지폭하고 이렇게 나왔잖아, 얘들아. 그러면 가로축에 뭐가 들어가? 개딱지. 폭이 들어가는 거지. 아니야? 얘가 A고. 자, 여기는 뭐가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B에는 큰 집게발의 길이가 들어가는 거지. 자, 이제 들어가는 거야. 이건 내가 오답 4개를 먼저 설명을 좀 해줄게. 실제로 여기에 나와 있는 17번 문제를 보니까 몇 번이? 3번이 오답으로 제일 많이 나왔네. 그리고 나머지 것들도 어떤지 다 어려운 거야. 자, 5번 답시다. A의 증가율과 B의 증가율이 같고 무슨 그래프야? 일반적인 그래프지. 자, 그러면 우리 아까 일반적인 그래프 5문단 둘째 줄 봐봐. 일반적인 그래프에서 이 점들은 직선이 아닌 어떤 곡선의 주변에 분포하지. 찾았어? 일반적인 그래프는 얘들아 지금 이 그래프가 아니야. 이건 지금 직선이잖아. 일반적인 그래프는 그냥 곡선으로 되는 거야. 자, 그럼 일단 5번 아웃. 자, 그 다음에 4번 답시다. A의 증가율보다 B의 증가율이 작다면 점들 사이를 지나는 직선의 직선의 기울기는 1보다 크겠고. 잠깐만. 거기 앞에 그 둘의 증가율이 붙을 때가 달리라고 돼 있어. 오케이. 다시 한번 얘기할게. 5문단 첫째 줄에 보면 가로축과 세로축 두 변수였는데 증가율이 서로 다를 경우 일반적인 그래프는 직선이 아닌 곡선이라고 했는데 5번 자체는 어때? 증가율과 증가율이 서로 같으니까 당연히 얘는 직선이겠지. 5번이 여러분 나오시고. 그죠? 자, 4번 자체가 여기에 나와 있는 4번 자체는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 유추를 하면 돼. 자, 우리 6문단을 잠깐만 볼게요. 자, 체중의 증가율에 비해, 즉 얘에 비해 기초 대사량의 증가량이 작다면 직선의 기울기는 어때? 1보다 작다고 나와있지. 얘가 얘보다 작으면 직선의 기울기는 1보다 작아. 그러면 4번 답지도 1보다 큰 게 아니란 말이야. 작겠지. 자, 4번 답지 여러분 나오시고. 자, 3번은 왜 틀렸냐? A의 증가율보다 B의 증가율이 크다면 점들의 분포가 직선이 아닌 곡선의 주변에 위치하겠고 그랬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보기 끝에서 대체줄까. 무슨 그래프와 같은 방식으로? L 그래프와 같은 방식으로 좁혔다고 나와있잖아. 자, 그러면 지문을 잠깐만 볼게. 자, 5문단 끝에서 대체줄로 봐. 그림에서 X, Y는 각각 체중과 기초 대사량의 상용로그를 취했지. 그러니까 상용로그는 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L 그래프는 여기 막 얘가 직선이 아니라 곡선이 아니라 직선이겠어. 자, 다시 일반적인 그래프는 곡선. 물론 둘의 증가율이 다를 경우. 하지만 L 그래프는 증가율이 다르더라도 뭐로 나타나? 직선으로 나타나는 거지. 그러면 3번 같이 왜 틀렸는지 알겠지? 됐어요? 자, 7번 문제에 뭐냐면, 자, 여기 봐. 이게 지금 이제 어떤 그래프라고 쳐. 이렇게 그래프가 있는데, 점이 두 개가
거리가 기니까 제곱하더라도 어때? 크기가 커질 수밖에 없겠지. 근데 왜 제곱을 하냐? 여기 봐. 이쪽은 지금 플러스, 예를 들어서 이쪽에 있어. 그럼 마이너스지. 근데 예를 들어서 얘가 마이너스 하더라도 어때? 제곱을 하면 16이 될 거니까. 2번 자체는 어때? 그래서 제곱을 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최소제곱법의 이제 핵심 개념인데 이게 봐. 하나는 여기서부터 거리가 1이고 하나는 여기서부터 거리가 어때? 마이너스 1이야. 그럼 결국 어때? 1을 제곱하면 1 마이너스 1을 제곱하면 1 그럼 이제 2가 될 거 아니겠냐. 근데 예를 들어서 얘가 여기서 3거리에 있고 여기서 마이너스 1거리에 있어. 그럼 얘는 어때? 9에다가 몇 더해? 1이 되니까 어때? 10이 되겠지. 그 얘기를 한 거야. 자, 이거. 자, 그럼 나머지 이거 거네. 자, 최적의 직선을 구한다고 할 때 A와 B, 최적의 직선이 1보다 작다면 A와 B가 비례한다고 할 수 있겠군. 이렇게 되어 있지. 얘들아, 여기서 주의를 해야 될 거 뭐냐면, 자, 보기 셋째 줄에 보면 어때? 상대성장이지. 그럼 얘는 증가를 따지는 거야? 증가율을 따지는 거야? 증가율을 따지는 거지. 얼만큼 커졌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몇 퍼센트만큼 증가했냐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뭐 이게 뭐 비례한다 안 비례한다를 떠나서 A, B 자체를 따지는 게 아니라 A의 증가율과 B의 증가율을 따져야 상대 성장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자, 7문단을 볼게. 7문단. 자, 밑줄 봐봐. 이렇듯 L 그래프와 같은 방식으로 표현할 때 생물의 형질이 체중 또는 몸크기와 직선의 관계를 보이며 함께 증가하는 경우 이 형질은 상대 성장을 하게 한다 그랬잖아. 자, 여기다가 숫자 17 적어놓고 상대 성장을 따질 때는 L 그래프를 따지지. 근데 L 그래프는 크기를 따지는 게 아니라 증가를 따지는 게 아니라 뭐를 따져? 증가율을 따지는 거잖아. 이해가? 다시 한번 말하자면 얘들아 100kg 이런 애가 10kg 되는 거하고 10kg 되던 애가 어때? 1kg 되는 건 어때? 상대 성장은 똑같은 거 아니겠냐? 근데 얘는 어때? 10kg 는 거고 얘는 1kg 늘었으니까 A하고 B 자체를 기준으로 따지면 안 된다는 얘기야. 얼마큼 증가했는지를 따져줘야 된다는 그런 얘기지. 그러면 되게 어려워. 그래서 17번 문제에 나온 거 1번 개인적으로 나는 17번, 15번 이 두 문제를 빼면 시간이 지나면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요거 다음 주에 여러분 다시 나눠줄게. 다음 주에는 너희들 문학 나중에 문학하고 난 다음에 좀 풀어가야 되니까 나눠주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업무했던 사람들은 업무도 좀 한번 필요한 부분까지 여러분 좀 풀어보게 할 거야. 이거 쌤하고 내준이 가고 어때? 이 정도면 할만하지 않냐? 내 생각은 그렇다. 내년에 어려워져도 여러분 이거보다 조금 더 어려워지는 정도 이 법칙을 하지 못해. 나는 그렇게 생각해. 우리가 이제 월드컵인데 올림픽에서 장민환 선수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120kg가 먹으면 자기는 언제나 140kg 라벨 가지고 계속 엮기가지고 이렇게 앞으로 우리가 하는 문제들은 3학년 딱 올라가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것보다는 좀 어려운 걸로